토요일 오전 창문을 반쯤 연 작은 아파트에 서울 여름의 습기가 묵직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김선영은 거실 테이블에 흰 린넨볼을 펴고 상견례 때 입을 블라우스를 다리 밑판 위에 올려둔 채 주름선을 조심스럽게 눌러 다리고 있습니다. 스팀이 치익 소리를 내며 올라오고 얇은 천은 매끈하게 펴집니다. 달력에는 붉은 동그라미와 상견례 1730 호텔 뷔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들 준호가 군대 전역 후 취업하고 만난 연인 미래와의 결혼 이야기가 순식간에 진도가 나가 오늘 드디어 양가가 마주 앉는 날입니다. 선영은 속으로 몇 번이고 말은 적게, 미소는 만이라는 상견례 매너를 되뇌고 있습니다. 낯선 지방과 처음 맞대면할 때 무심코 튀어나올 수 있는 말실수를 경계하려는 작은 긴장과 설렘이 함께한 채입니다. 부엌에서는 토스트가 가볍게 튀겨져 나오고 남편 박도연은 소파에 걸터 앉아 휴대폰으로 뉴스를 스크롤하고 있습니다. 요즘 K- 드라마도 그렇지만 상견례에서 말실수로 다 깨지더라. 우리 말 조심하자. 도연이 툭 던지듯 말합니다. 선영은 대답 대신 블라우스를 거실 벽걸이에 걸어두고 거울 속 자신의 인상을 살핍니다. 중년의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피로 대신 반짝이는 기대로 채우고 싶습니다. 여보, 넥타이는 그 네이비로 매요. 사진 찍을 때 깔끔해 보여요. 도연은 네이비 실크 넥타이를 풀었다 맸다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익숙하고 단단한 부부의 루틴입니다. 주말의 시작에 걸맞게 커피 머신의 모터가 낯개웁니다. 이 평온함 속에는 말해지지 않은 얇은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도연의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질 때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 띄고 늦은 시간 회의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날이 몇 번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이름을 외우지 않으려 애써 왔습니다. 회사 일이겠지라고 마음을 다독여 왔고 준호의 앞날에 집중하자고 자신을 타일러 왔습니다. 실제로도 요즘 회사가 바쁘다고 했고 그 말이 거짓일 이유가 굳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선영은 어젯밤 잠들기 직전 도연의 옆 얼굴을 보며 이상하게 낯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산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낯설문, 익숙한 일상의 배면을 따라가는 조용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준호가 도착합니다. 엄마, 손에 땀 났네. 괜히 떨린다. 그는 새로 맞춘 수트를 들고 들어옵니다. 신세계 백화점 세일 태그가 붙어 있던 그 수트는 선영이 할부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잘 어울려. 딱 신랑이네. 선영은 자연스럽게 칭찬을 덧붙입니다. 준호는 거울 앞에서 재킷을 걸쳐보고 넥타이 길이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미소를 지어 보이다가 금세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미래 부모님은 차분하고 좋으시대. 엄청 깐깐하지도 않고. 선영은 좋으시대라는 말을 되뇌며 안심의 숨을 쉽니다. 괜찮은 분들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두 집안이 부딪히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라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오후 내내 선영은 상견례 리허설을 합니다. 첫 인사에서 허리를 어느 각도로 숙일지, 물컵을 잡을 때 반대손으로 받쳐들지, 상대 어머니의 블라우스 색을 칭찬할지, 상대 아버지의 직업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까지 묻는 게 신뢰가 아닌지, 카톡으로 친구와 짧게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상견례는 말수 줄이는 게 답. 웃는 얼굴, 들을 귀, 맞다고 나도 알아라고 답장을 보내면서도 밑줄 긋듯 스스로에게 다시 적습니다. 말수 줄이고 웃고 듣자. 오늘은 파도를 세우지 말자.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아이들이니 우리는 바람막이처럼 뒤에 서자.
다짐은 그렇게 선명해집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집안 공기는 숙연한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시계를 확인하고 말합니다. 출발하자. 주차가 복잡할 수 있어. 선영은 가방 속에 미리 준비해둔 작은 편지 봉투를 확인합니다. 미래에게 주려고 쓴 짧지만 마음을 다 담은 편지입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응원할게요.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의 약한 곳을 덮어주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문장들을 떠올리며 선영은 현관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오래된 일상의 안전벨트가 탁 하고 잠기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오늘 그 안전벨트가 풀리고 차문이 덜컥 열리고 익숙하던 길에서 차가 비탈로 미끄러질 것을. K- 드라마의 과장처럼 보일 법한 이야기가 바로 그들의 저녁 식탁 위에서 현실이 될 것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 속 세 사람은 괜찮은 가족의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표정이 오래된 일상의 가장 믿음직한 위장막이었음을 선영만은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지하는 일과 믿는 일 사이에는 늘 작은 간극이 있고 오늘 선영은 믿기로 합니다. 오늘만큼은 믿는 쪽으로 기울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아들의 상견례이고 미래의 첫 가족 사진이 찍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호텔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오후 햇살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로비에는 웨딩 포토존이 꾸며져 있고 하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선영은 습관처럼 주변을 스캔합니다. 어느 테이블이 조용하고 어느 자리에서 대화가 편할지, 창가와 기둥 사이 어느 쪽이 눈이 덜 부실지, 중앙에 앉기보다 살짝 옆 테이블이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상견례 자리는 조명과 소음이 은근히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것을 수십 번의 회사 모임과 지인 모임에서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단순합니다. 오늘 아무 파문 없이 좋은 인연 같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되는 것, 첫 만남의 사진에서 서로의 어깨선이 굳어 보이지 않는 것, 밥맛이 도는 것, 그것뿐입니다. 엄마, 미래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테이블 봐줬대. 준호가 휴대폰을 보며 말합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 속 미소가 밝습니다. 우리 도착했어? 라는 메시지 위로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습니다. 선영은 응, 곧 올라가라고 대신 입력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봅니다. 도연은 침착합니다. 상견례가 낯설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거래처 미팅을 수없이 해온 영업부장의 표정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욕망이 있겠지 선영은 문득 생각합니다. 그 욕망은 무엇일까? 아들의 든든한 가장으로 보이고 싶다일까? 가정사 질문이 나오지 않게 깔끔히 넘기고 싶다일까? 아주 잠깐 잘 알던 남편의 표정 뒤에 있는 낯선 욕망을 떠올리지만 선영은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냅니다. 오늘은 의심보다 소원이 앞서야 한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레스토랑 입구로 들어서자 향긋한 구운 고기 냄새와 버터 향이 뒤섞인 공기가 먼저 반깁니다. 미래가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습니다. 옅은 베이지 원피스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한 모습이 단정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선영은 미소로 화답하고 진심이 묻어나도록 천천히 말합니다. 실물로 보니 더 예쁘네요. 사진보다 차분하고 미래의 눈꼬리가 조금 더 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곧 도착하신대요. 미리 자리만 잡아두었어요. 네 사람이 먼저 자리에 앉습니다.
센터피스 옆 작은 메모지에는 RESERVED가 꽂혀 있습니다. 의자는 양가 부모가 마주보는 형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 가방을 놓고 물컵의 위치를 살짝 고칩니다. 왼쪽에 물, 오른쪽에 와인이라는 기본은 익숙합니다. 욕망은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지만 행동으로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선영은 대화 주도권을 잡지 않겠다는 듯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상대의 말을 반복하며 확인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강화합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아, 그런 일이. 그러셨어요. 같은 말들이 오늘 그녀가 미리 준비한 종결어미 목록입니다. 준호의 욕망은 분명합니다. 이 집과 저 집이 오늘 여기서 부딪히지 않기, 내 사람을 존중해주기. 그는 와일리스트를 뒤적이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면 오해가 납니다. 가벼운 스파클링 워터로 충분합니다. 5분, 10분. 약속 시간이 다가옵니다. 도연은 시계를 힐끗 보다가 알림창을 한번 확인합니다. 선영은 그 미세한 시선의 움직임을 묵묵히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오늘의 욕망이 있을 겁니다. 무난하게 끝내기,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기, 남자 어른으로서 오만하지 않기. 모두 맞는 말 같고 모두 그럴듯합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매니저가 누군가를 안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검정 재킷 차림의 중년 남성과 단정한 머리를 틀어 올린 여성입니다. 먼 거리라 얼굴 윤곽만 겨우 보입니다. 미래가 자리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오셨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더 밝아집니다. 준호도 함께 일어섭니다. 선영은 그들의 표정을 보며 좋은 인연이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속으로 빌어봅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접시들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합니다. 그 순간 선영의 가슴에서 작은 경보음이 갑자기 울립니다. 레스토랑 입구 쪽 남자의 보폭, 손을 드는 습관, 어깨선의 기울기가 이상하게 익숙합니다. 설마라는 단어는 보통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과장된 장치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의 몸이 먼저 알아보는 동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익숙함은 더 또렷해집니다. 미래가 아빠라고 부르는 입모양이 보입니다. 선영의 시선이 한 점으로 꽂힙니다. 그리고 욕망은 순간적으로 다른 색으로 변합니다. 이제 그녀의 욕망은 단 하나, 아무 일도 아니기를로 좁혀집니다. 한편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굳어섭니다. 시간은 느려지고 공기는 끈적해지고 선영의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 소망이던 것들이 단번에 방어막으로 바뀌고 있음을. 미래의 부모가 테이블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선영은 숨을 미처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딱딱하게 굳어섭니다.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시야에 들어오자 그녀의 목덜미를 타고 차가운 전류가 흘러내립니다. 그 남자는 남편 도연입니다. 넥타이 색만 다를 뿐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던 그 얼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을 향해 오지 않고 마치 낯선 손님처럼 이 테이블에 오고 있습니다. 선영은 몸을 약간 틀어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려 하지만 무릎 위에 겹쳐둔 손을 풀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립니다. 준호는 두 눈이 커다랗게 떠지고 아빠 라는 소리가 목구멍에서만 맴돌다 사라집니다. 미래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은 당황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미래 엄마 최은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입니다. 반면 도연의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멈춥니다. 그는 한 박자 늦게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박도연입니다.
상견례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물컵 표면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레스토랑의 조용한 배경음악이 오히려 상황의 비현실성을 강조합니다. 누군가 실수로 틀어놓은 막장 드라마의 중간 장면을 조용한 뷔페 한복판에 뚝 떼어다 놓은 듯한 공기입니다. 미래는 사태를 즉각 이해하지 못한 듯 눈만 빠르게 오가며 아버지와 준호 그리고 선영을 번갈아 봅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립니다. 최은희는 딸의 어깨를 살짝 잡아 안정시키며 말합니다. 앉자.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그러나 아무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선영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이 보통 상황 진정에 유용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의자에 몸을 붙이는 게 마치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승낙 같아져 버렸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때려다 선영의 눈을 마주치자 다시 다뭅니다. 그 눈 속에는 설명할 수 있을까와 설명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가 번개처럼 번갈아 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말합니다. 미안해. 가장 나쁜 시작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사과로 시작하는 말은 대개 그 뒤에 올 진실이 껍데기를 벗기면 더 나쁘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밀치듯 붙잡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왜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격앙과 불신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떨립니다. 미래는 멍하니 입술을 핫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아빠가 칼날처럼 공기를 가릅니다. 그 한 단어가 선영에게는 이 상견례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군이라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라고 묻습니다. 선영은 가까스로 숨을 고르고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룸이 있으면 옮겨주시겠어요? 조용한 곳으로. 위기에서 목소리 톤을 낮추는 건 최소한의 주도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고 별실을 안내합니다. 5사람은 마치 재난 대피라도 하듯 접시 하나, 물컵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천천히 그러나 외줄 위를 걷는 사람처럼 딱딱한 걸음으로. 별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음은 멀어지고 얇은 카펫 위로 침묵이 떨어집니다. 선영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입니다. 이제 앉아야 합니다. 몸이 부서질 듯 휘청대도 앉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해 보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의외로 조용합니다. 고함보다 조용함이 더 무섭다는 흔한 말이 이 순간 그대로 구현됩니다. 도연은 입술을 누르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시선을 테이블로 떨어뜨립니다. 최은희가 대신 말문을 엽니다.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선을 긋자면 오늘의 주제는 아이들의 결혼 여부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두 분 사이의 진실이 우선이겠지요. 그녀의 침착함은 상황을 더욱 기묘하게 만듭니다. 선영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실 좋습니다. 그럼 사실만 말씀하시죠. 도연이 손등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겨우 말을 꺼냅니다. 은희와 나는 과거에 법적인 혼인신고를 했었다. 10여 년 전 이야기라고 덧붙입니다. 선영의 손끝이 다시 하얘집니다. 그럼 저와 결혼하기 전에요? 아니. 단호한 부정이 떨어지자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젖힙니다. 아빠가 두 집 살림을 했다고? 미래의 눈이 이쪽 저쪽으로 흔들립니다. 그럼 나와 준호 오빠는 그녀의 머릿속을 이복이라는 단어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눈빛만으로도 읽힙니다. 그 단어는 단 한 번 떠올라도 방 전체를 뒤엎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은희가 급히 말을 잇습니다. 미래는 입양아입니다. 도연 씨와 제 사이의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는 제 남편이었지만 미래의 법적 아버지였을 뿐 생물학적 관계는 아닙니다. 별실의 공기가 일순 움직입니다. 맞바람에 꺼질 뻔한 촛불이 가까스로 깜빡이며 살아나는 순간처럼 절망의 질감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선영은 의자를 움켜쥔 손을 아주 조금 풀어봅니다. 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 말씀이죠. 예. 최은희는 분명하게 답합니다. 그러나 두 집 살림은 사실입니다. 제 잘못도 큽니다. 제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간신히 고개를 듭니다. 미안하다. 선영아, 준호야. 내 입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아니, 놓친 게 아니다. 피했다. 그는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회사 일 때문에 늦는 날들, 회의라던 날들,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선영의 질문은 문장 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뻗어나가 상대를 겨누는 말입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숨을 쉽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몇 번 왕복합니다. 장난해? 우리 상견례야. 영화도 아니고. 그의 웃음은 혀끝에서 쓴맛을 냅니다. 미래는 온몸으로 사과하는 자세로 작아집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 선영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 오늘 문 앞에서 그녀의 말끝이 흩어집니다. 낯선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오해로 덮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밝혀졌고 사실 때문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거짓이 길게 늘어선 세월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방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입니다. 결혼이 가능한가라는 법적 윤리적 질문, 이 남편과 계속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부의 질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모의 질문,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전제에는 진실을 어디까지, 어떻게 꺼내놓을 것인가가 놓여 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방의 모든 산소가 자신의 폐로 들어오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이네요. 그녀는 한 단어씩 눌러 말합니다. 차근차근 모든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별실 중앙의 원탁 위에 놓인 물컵들이 한 모금씩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손에 든 것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영은 물컵을 내려놓고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상견례에 가져오려던 칭찬 리스트가 적혀 있던 노트입니다. 그녀는 뒤쪽 빈 페이지를 펼치고 볼펜으로 항목을 적기 시작합니다. 확인할 것 1 입양 서류, 2 과거 혼인 신고 이혼 신고, 3 동거 기간, 4 재정적 책임 분기, 5 혼인 중복 여부의 법적 문제. 그녀가 또박또박 적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사람은 그 볼펜 소리에 집중합니다. 선영은 이 상황을 감정의 쇄도 속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사실 마이너스 증 빅 마이너스 결론의 절차를 몸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위기를 견디는 그녀만의 적응법입니다. 최은희가 차분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입양 서류는 사본입니다. 원본은 집에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내밀자 선영은 잠시 멈칫하다 봤습니다. 서류라는 것은 감정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서류마다 찍힌 도장과 날짜, 담당자의 사인이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비인격적으로 증명합니다. 선영은 날짜를 훑고 이름을 확인합니다. 미래의 본적, 과거 보호자의 서명, 도연의 대리 서명. 문서의 활자들은 작고 차갑습니다. 혼인이혼 신고는 선영의 질문에 도연이 대답합니다. 혼인신고는 12년 전, 이혼은 6년 전.
그럼 우리 결혼 22년 중 6년은 겹쳤다는 얘기네요. 아니, 법적으로는 겹치지 않았지만 관계는 겹쳤다. 그가 입술을 깨물며 인정합니다. 준호가 테이블 끝에 두 손을 짚고 허리를 굽힙니다. 그럼 아빠가 없는 날들 다 거짓이었네. 나 군대 면회 못 온 날도. 도연은 아들의 눈을 피합니다. 미안하다. 변명할 게 없다. 미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다른 가정이 있다는 걸. 저는 보호자였을 뿐이라고 늘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학교 행사에도 아빠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회사가 바쁜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녀가 스스로를 작게, 더 작게 접어넣습니다. 선영은 미래를 보며 깊게 숨을 쉽니다. 이 아이 또한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감각이 선영의 감정선을 흔듭니다. 화살을 어디로 겨눠야 하는지 총구의 방향이 흐려집니다. 일단 오늘 결론을 내지 맙시다. 선영이 선언합니다. 결혼 여부는 잠시 접어두고 사실관계를 다 확인합시다. 필요하면 DNA 검사도 합시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걸 공식적으로도 확인합시다. 그래야 아이들이 사회의 시선과 소문을 견딜 수 있습니다. DNA 검사라는 단어는 이 방안에 과학과 법의 무게를 불러옵니다. 감정은 작은 의자에 잠시 앉고 절차가 책상을 차지합니다. 최은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도 연결하겠습니다. 도연이 그제야 선영을 바라봅니다. 고맙다. 선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고맙다는 말, 지금은 이 방에서 쓰기엔 낯선 단어입니다. 대신 필요하면 협조해 주세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적응은 단지 절차를 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는 일입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고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아들의 자리인지 남자의 자리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같은 호텔, 같은 룸. 그러나 오늘 테이블 위에는 와인 대신 서류철이 올려져 있습니다. 변호사의 명함 몇 장, 공증 스탬프가 찍힌 서류, 그리고 봉인된 DNA 검사 결과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증빙 마이너스 결론의 절차에 따라 오늘은 각자의 욕망 중 최소한 하나 진실 확인을 성취하는 날입니다. 선영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합니다. 과거 혼인이혼 기록은 분명합니다. 혼인 신고 12년 전, 이혼 신고 6년 전. 중간에 6년은 겹치지 않지만 관계에 정리되지 않음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입양 서류에는 미래의 친생부 친생모 정보가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으며 입양 보호자로 도연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두 분의 자녀는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기준으로 두 분의 혼인은 무효 또는 중복 혼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시선은 법과 별개입니다. 마지막으로 DNA 검사 봉투가 열립니다. 바삭한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모두의 호흡이 멈춥니다. 변호사가 결과지를 읽습니다. 결과 박도연 씨와 김미래 씨 사이의 생물학적 부계 가능성 0.00%. 숫자는 말보다 더 차갑고 확실합니다. 미래가 길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눈가가 젖어옵니다. 선영은 결과지를 조용히 접어 봉투에 돌려넣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안도의 다음 장에는 반드시 대가가 붙는 법입니다. 사실을 확인했으니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이들의 결혼을 계속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부부관계를 끝낼 것인지 봉합할 것인지. 준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이 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서로의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지만 한 문장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래가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저도요. 선영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저는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지를 준비하셨다가 건네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경솔했지만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하게 선하며 동시에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는 허락을 청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선영은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 사이로 마음의 물결이 방안을 가로지릅니다. 상견례 당일 가방 속에 넣어뒀던 편지가 떠오릅니다. 그 편지의 문장들은 여전히 참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는 일, 그러나 덮기 전에 드러나고 확인되어야 할 것들이 있었고 이제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선영이 천천히 말합니다. 결혼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의 모든 사실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유합시다. 가까운 가족에게는 솔직하게, 그러나 소문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웁시다. 둘째, 결혼식은 작게, 조용히. 셋째, 혼인 후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읍시다. 우리가 앞서 겪은 일은 이 아이들의 관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합시다. 방 안의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과 과학이 가능을 확인해 주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배우고 연습하고 실패하고 다시 배우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도연은 그제야 입을 엽니다. 고맙다, 선영아. 다시 그 말입니다. 선영은 짧게 잘라 말합니다. 저 말을 오늘 이후로는 쓰지 말아주세요. 대신 당신이 해야 할 말은 책임지겠습니다입니다. 부양비 정산, 위자료, 주거 분리, 회사에 대한 소명, 당신이 만들어낸 균열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합의서 초안을 내밀고 도연은 서명합니다. 그의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오래된 거짓의 허물을 얇게 벗겨내는 소리와 닮았습니다. 최은희도 필요한 부분에 서명합니다. 그녀는 담담합니다.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였습니다. 선영은 그 담담함이 고맙고 서늘합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녀의 균열과 강단을 동시에 봅니다. 욕망의 성취는 언제나 부분적입니다. 오늘 얻은 것은 진실의 확인과 아이들의 결혼이 가능하다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욕망의 나머지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온함을 되찾는 일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압니다. 욕망의 절반은 얻었고 절반은 영영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잃은 절반의 자리에 무엇을 세울지, 비어버린 공간을 무엇으로 메울지. 그녀는 그 자리에 규칙을 놓습니다. 규칙은 나침반이 되고 나침반은 길을 잃었을 때의 최소한의 방향을 보장합니다. 오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은 그 규칙의 첫 페이지들입니다. 결혼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 대가는 즉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집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이야기의 맛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견례에서 남편이 사돈으로 등장했다더라라는 문장은 1시간 만에 이복 남매가 결혼할 뻔했다로 과장됩니다. 회사 동료에게, 이웃 주민에게, 심지어 SNS의 익명 커뮤니티에서까지 파편적 사실이 과장과 비난을 덧입고 흘러다닙니다. 선영은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저분이
그분이래라는 미세한 속삭임을 듣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규칙을 떠올립니다. 사실만 말하자. 변명하지 말자. 아이들을 먼저 지키자. 그녀는 질문하는 동료에게 오해가 많아요. 법적으로 문제없고 아이들은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대화를 마칩니다. 준호와 미래는 웨딩홀을 취소하고 작은 공원 옆 스튜디오에서 소규모 예식을 준비합니다. 친구 몇 명과 양가 어머니만 초대하기로 합니다. 그 결정만으로도 그들은 또 다른 대가를 치릅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는 섭섭함과 숨기려 하느냐는 의심이 동시에 날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우는 중입니다. 모든 요청에 답하려다 보면 자신을 잃는다는 걸.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갈게. 준호가 말하면 미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주 1회 커플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사는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건 서로의 슬픔을 비교하지 않는 일입니다. 누구의 슬픔이 더 큰지 겨루는 순간 관계는 경쟁이 됩니다. 그 문장을 두 사람은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슬픔을 비교하지 않기. 대가는 때로 가르침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도연은 회사에 사직서를 냅니다. 이 사회는 사적인 추락을 공적인 능력과 쉽게 연결시킵니다. 그의 거래처는 연락을 끊고 몇몇 후배는 개인적으로 위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선배님, 그래도 버티세요. 그는 버티는 대신 물러납니다. 남자의 몰락은 되게 조용합니다. 떠버리는 사람들은 주로 구경꾼이고 무너지는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그는 작은 오피스텔로 짐을 옮깁니다. 침대, 전기주전자, 두 벌의 셔츠. 그의 세계는 물리적으로도 작아집니다. 밤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습니다. 연락해야 할 번호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는 거의 없습니다. 선영의 번호는 여전히 가족 폴더에 있지만 전화 버튼을 누를 수는 없습니다. 최은희는 동네의 작은 카페로 출근을 시작합니다. 그녀 역시 소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래된 방식으로 버팁니다. 일찍 출근해서 테이블을 닦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에게 잔을 건넵니다. 삶은 커피 한 잔을 내리는 시간만큼의 집중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밤마다 미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그 문장만 보냅니다. 설명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책임질 필요 없는 어른의 감정은 어른이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압니다. 선영은 집을 정리합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내려 상자에 넣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도연의 웃음이 선량하고 어떤 사진에서는 그의 눈빛이 멀리 있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 돌아보니 오래전부터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거의 자신을 책망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했으니. 그녀는 벽에 새로운 그림을 겁니다. 고요한 바다 사진입니다. 파도가 잔잔한 날의 수평선. 그녀는 수평선 앞에서 숨을 고릅니다. 대가는 혹독하지만 벌로만 남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자신에게 새로운 그림을 걸어야 합니다. 밤, 선영은 혼자 앉아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미래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나는 오늘도 버텨냈다. 나는 오늘도 사실을 선택했다. 나는 오늘도 아이들의 편에 섰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편지는 스스로를 증명하는 작은 영수증 같습니다. 손으로 쓴 글자는 손의 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한밤의 추위를 아주 조금 덜어줍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붑니다. 대가는 풍랑처럼 밀려오지만 배를 부서뜨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영은 키를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절반을 얻는 대신 절반을 잃었고 그 잃은 절반의 빈자리에 그녀는 키를 꽂아두었습니다. 2달 후 아파트의 아침은 다시 시작됩니다. 달라진 점은 몇 가지입니다. 현관에 놓였던 남성 구두 2켤레가 사라졌고 신발장 한 칸이 비었습니다. 냉장고에는 3명의 식성을 맞추던 메뉴 대신 2사람이 좋아하는 간단한 재료가 채워져 있습니다. 주말이면 선영과 준호는 시장에 가서 토마토와 바질, 생파스타 면을 사옵니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뉴스 앵커가 가족 드라마 같은 사건이라고 타인의 비극을 소비하는 어조로 말할 때면 선영은 라디오 볼륨을 낮춥니다. 그녀는 이제 어떤 이야기로도 자신의 삶을 정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오늘 내리는 선택들의 합으로 정의될 것입니다. 준호는 회사에 복귀했고 팀장은 조용히 배려합니다. 휴가 더 필요하면 말해.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일을 하면서 회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회의록을 꼼꼼히 쓰고 프로젝트 일정을 정확히 맞춥니다. 일의 리듬이 몸을 지탱합니다. 점심시간 그는 미래와 짧은 통화를 합니다. 오늘은 어때? 버틸만해. 상담사 선생님이 우리는 우리라고 또 말해줬어. 2사람은 우리는 우리라는 문장을 합의된 암호처럼 주고받습니다. 그 문장은 세상의 소음이 커질 때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덮개입니다. 미래는 대학원에 복학합니다. 그녀는 논문 주제를 가족 신화와 사회적 낙인으로 정합니다. 학회에서 발표 신청을 하고 지도 교수는 놀랍도록 따뜻하게 조언합니다. 주제는 뜨겁지만 다루는 손길은 차분해야 해요. 미래는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연구와 삶이 뒤엉키지 않게, 그러나 서로를 조금씩 비추게. 그녀는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는 만큼 더 부드러워집니다. 상처가 한쪽에서 굳으면 다른 쪽에서 혈관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선영은 퇴근 후 동네 도서관에 들러 가족 상담 관련 서적을 빌립니다. 그리고 주 1회 혼자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사는 묻습니다. 분노와 슬픔 중 어떤 감정이 더 무겁습니까? 선영은 답합니다. 분노는 불처럼 확 타오르고 사그라들지만 슬픔은 물처럼 스며들어 자리를 잡네요. 저는 물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제를 줍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을 칭찬하는 문장을 써오세요. 선영은 다음 주에 적어옵니다. 나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조용히 기대어 줄 수 있었다. 나는 오늘 소문에 반박하지 않고도 나를 지킬 수 있었다. 나는 오늘 잠들기 전 내 손을 내가 잡아주었다. 작은 문장들이 새로운 일상의 기둥이 됩니다. 도연은 한 번 집 앞까지 왔다가 돌아섭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편지를 우편함에 넣습니다. 미안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하지 않는 편지입니다. 그는 배운 듯합니다. 책임지겠다로 시작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퇴직금 처리, 아파트명의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선영은 편지를 읽고 변호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대답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묶이지 않기로 했고 그 결심을 가장 잘 지키는 방식이 말을 아끼는 일임을 압니다. 일상으로의 귀환은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뀐 질서 속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선영은 토요일 아침마다 작은 화분을 돌봅니다. 로즈마리, 민트, 라벤더. 향이 다른 식물들을 손끝으로 만지며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향을 다시 찾습니다. 상견례 날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편지를 꺼내 읽고 조용히 불에 태워 재를 작은 유리병에 담습니다. 그 유리병에는 라벨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기억은 가끔 더 잘 보존됩니다. 그녀는 그 병을 창가에 올려놓고 햇빛 속 반짝임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나는 돌아왔다고, 다른 방식으로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봄바람이 분다. 작은 스튜디오 예식장에서 준호와 미래는 서약을 합니다. 초대 인원은 20명 남짓, 서로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뿐입니다. 선영과 최은희는 나란히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사회자는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며 서로의 현재를 지키며 서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문장은 상투적이지만 오늘만큼은 새롭습니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을 세고 셔터가 눌립니다. 플래시 대신 햇빛이 하얗게 들어오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 방향으로 길게 겹쳐집니다. 예식이 끝난 뒤 작은 다과회 자리에서 최은희가 선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고맙습니다. 선영은 이번에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지켜봅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가볍게 잡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합니다. 같은 여름을 지나온 두 사람은 이제 다른 계절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식장 문 쪽에 서 있던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는 먼 발치에서만 지켜보고 돌아가려 했지만 아이들의 허락을 받아 잠시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영은 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축하한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의 삶을 사세요. 과거의 이름들로 자신을 부르지 말고. 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다. 모든 것이 조용히 정리되는 듯한 그때 마지막 반전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담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그리고 입양 기록을 더 깊이 확인하던 과정에서 미래의 친생부가 남긴 오래된 편지가 발견됩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친구 도연에게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거든 부탁한다. 내 딸을 법적으로 내가 지켜다오. 그녀의 어머니는 병약하고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나의 부끄럽고 조용한 부탁을 들어준다면 나는 빚을 지고 떠나겠다. 선영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도연이 선택한 방식은 거짓과 비겁함으로 얼룩졌지만 그 기원에는 친구의 유언과 아이를 지키려는 서툰 의리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복잡한 숨을 내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은 거짓이었고 상처는 상처였죠.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 그래서 나는 벌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은 벌을 끌고 살 것이다. 선영은 편지를 접어 유리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를 떠올립니다. 나는 나를 지켰다. 나는 아이들을 지켰다. 나는 사실을 선택했다. 나는 타인의 사정과 나의 상처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예식장 뒤 작은 정원에서 라벤더 향을 맡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화해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의 사진 속에서 그녀의 어깨는 조금 덜 긴장했고 미소는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또 하나의 막장으로 소비하겠지만 그녀의 삶에서는 이것이 진짜 결말입니다. 반전은 결국 자리바꿈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위치를 바꾸는 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현재가 과거를 품고도 앞으로 걸어가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강물을 봅니다. 상견례 날 물컵 표면이 떨리던 그 흔들림과는 다른 묵직하고 일정한 흐름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인 건 그대로입니다. 밤이 오고 불빛이 강물 위에 길게 흩어집니다. 그녀는 가방 속 태워 남긴 작은 유리병의 반짝임을 떠올립니다. 이름 없는 기억, 그러나 분명한 빛. 그 빛이 오늘을 비춥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주 작고 조용하게 계속 비출 것입니다.